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회동합니다.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 3자 회동 이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회동의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을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가 과연 거론되거나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고은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교수님께 바로 질문드리죠. 오늘 교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아마 여야 간의 대통령 포함해서 5자 회담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야 간에 어느 정도의 물밑 작업이라든지 사전 조율 작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율이 될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얘기는 언급은 하겠고 다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마무리할 것인가는 좀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야 모두 특히 야당도 그냥 이 회동을 교과서 문제로만 몰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역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절한 수준에서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양자 간에 어느 정도의 대립은 있겠죠.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는 방미 성과를 이제 언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관련 기본법이라던가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라는 취지로 나올 거고, 야당에서도 물론 민생을 전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정교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3자 회담이 아니라 5자 회담으로 가기로 한 부분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림없이 주장은 할 겁니다. 다만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할지를 듣고 이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알리면서 이제 여당에 대한 공세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그 여권의 관측이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문재인 대표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성공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민생 현안을 나누기 전에 이 문제를 간단히 빨리 마무리하고 논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당 대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올바른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공론화를 좀 하고 계기를 마련하자 그리고서 조금 후퇴하는 수준의 그리고 좀 더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수준의 정도의 답으로서 이제 넘어가려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나면 대통령은 순방 성과 설명하고 법안 처리 잘해주고 예산안 처리 잘해달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역사 문제 얘기하고 할 얘기만 하고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한 7개월 만에 여야와 청와대의 회담인데요. 7개월 전에도 보면 다음 날 신문기사 내용이 각자 자기 할 말만 하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특히나 국정교과서 얘기가 전혀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 회담이 아니라 이 합의가 되기로 했다면 사전에 이미 조율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진행됐다면 아마 합의문 방향으로 도출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정무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조 교수님께 좀 집중적으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내 상황인데요. 정무특보가 다 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김재원, 윤상현.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왜 복귀를 했느냐. 다시 이제 이른바 핵심 2명이 당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세 잡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관들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무특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유인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총선이 6개월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고요. 지금 공천 룰이라든지 모든 게 상황이 정리가 안 됐지만 어쨌거나 개파에서 힘을 실어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당의 어떤 영향력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정계로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친박의 핵심이기 때문에 윤 의원의 앞으로 그 행보, 특히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공천 룰도 그렇고요. 지금 공천 룰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이 다르고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도 지금 완전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치인들에 있어서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재선의 여부는 사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문제가 잘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차기 대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은 어느 정도의 충돌은 분명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는 원유철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는 사실상 제가 정치부 출입할 때는 친이에 가까운 중도였거든요. 친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위 의장 통해서 다시 원내대표로 들어왔을 때도 친비박계 인사로서 분류가 됐었는데 예, 예. 최근에 신박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커밍아웃 같은 거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괴로운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어느 한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롭게 친박계로 들어간 게 신박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원내대표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어쨌거나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대표고 그다음에 친박이라는 게 가뜩이나 지금 계파 갈등이 있는데 그 친박, 그 계파적인 프레임에서 원내대표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또 당청 관계라든지 이런 갈등, 진통이 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방점, 무게중심이라는 부분들도 역시 원내대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원내대표면은 물론 뭐 당의 뭐 대통령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원내대표로서의 균형감, 중립성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임 원내대표랑 조금 비교가 된다, 그 대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랑 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각을 세우다가 예. 결국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밀려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는 신박을 선언을 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기존에 걸어왔던 길이 뭐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친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모르는데 꽤 중립적이고 뭐 합리적으로 계속 길을 걸어오셨다가 이제 선택을 하신 부분이 있죠. 개인적으로 글쎄요, 다선 의원이시니까는 아마 차기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번에 어떤 자기 입지를 다져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측면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진짜 친박이었고 진짜 친박 핵심이었으면 그런 분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나는 친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를 이끌어가고 비박 의원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신박을 선언을 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